이혼 후 20년, 6천억 자산가 태성그룹 회장 박준호는 요양병원 후원 협약식에 참석하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연고 환자 병실에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여자. 한때는 태성그룹 대저택의 안주인이었던 그녀. 바로 준호의 전처 이선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처 이선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준호는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은 어둠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고급스럽게 잘 빠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요양병원 정문 앞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며 차분한 정적이 흘렀어요.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드렸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박준호가 정장 재킷을 가다듬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흩어졌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병원장이 로비 입구에서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병원장의 하얀 가운 위로 금색 네임택이 반짝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오늘 후원 협약식이 지역사회에 큰 의미가 있겠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맑은 가을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장이 앞서 걸으며 설명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의 수제 구두가 복도 바닥을 차분히 밟았습니다. 각각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메아리 쳤어요. 소독약과 은은한 꽃향기가 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병실 문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어떤 문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어떤 문에서는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벽면에 걸린 환자의 안내판들이 차례로 시야에 들어왔어요. 301호, 302호, 303호.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창가로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복도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현재 입원하신 환자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시죠?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원장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재 입원 환자는 122명이고 그 중에서 48명은 무연고자이거나 기초수급 대상자들이라고 했죠.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고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고는 환자 명단을 한번 볼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간단한 정보만 확인 가능하지만요. 병원장이 서류 파일을 정성스럽게 건네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안경을 꺼내 쓰고 명단을 한 줄씩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김영수, 박철민, 최순자, 이봉규, 정미자. 이름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각각의 이름 옆에는 나이와 간단한 병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전 그 이름이 눈앞에서 살아나며
숨이 막혔습니다. 혈관 속으로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던 기억들이 순간 밀물처럼 밀려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이시는데. 병원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병인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딸깍딸깍 누군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소리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다시 넘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만 그 이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 환자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준호가 이선영이란 이름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어요.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연고 환자분이시고 기초수급 대상자세요. 작년 가을에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극적으로 발견되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보호자도 없으시고 연락처도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기억을 많이 잃으신 상태라고 들었어요. 준호는 마른 헛기침을 하며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지나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며 복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히며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계신 병실이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307호실에 계시는데 지금은 낮잠 시간이실 거예요. 보통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환자분들이 휴식을 취하시거든요. 병원장이 복도 끝쪽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호가 기자들을 향해 정중하게 손을 들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잠깐 개인적으로 확인할 일이 있어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내리며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307호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옛날 드라마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문고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선영아.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저절로 새어나오며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시간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병실 한쪽 벽에는 작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시든 카네이션 한 송이가 유리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원봉사자가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바닥에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야윈 뺨과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탄력 있고 싱싱했던 피부는 이제 누런 얇은 종이처럼 푸석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턱선과 옆모습은 분명히 20년 전
준호가 알던 이선영이었습니다. 회색빛으로 변한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성성하게 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윤기 있게 찰랑거리던 검은 머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관을 통해 약물이 천천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문틈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팔목에 하얀 플라스틱 팔찌가 채워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무영고자라는 검은 글씨가 팔찌에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보호자도 없고 연락할 가족도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병원 침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복도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실습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약물 카트를 끌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에는 하얀 간호모가 단정하게 씌워져 있었고 실습생이라는 네임택이 가슴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 우울한 병원에 작은 햇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를 찾고 계세요?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렸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후원 협약식에 참석한 태성그룹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명함을 건네려다가 이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손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깜짝 놀라며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회장님이시군요. 저는 간호학과 실습생 윤하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307호실 이선영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준호는 윤하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름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눈매와 입가의 선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환자께서 어떤 상태이신지 궁금해서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을 가리켰습니다. 이선영 환자분은 의식은 또렷하시지만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하늘의 설명이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어 기능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계세요.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늘아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하늘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따님 이름이 저랑 똑같이 하늘이었나 봐요. 처음에는 저를 누군가와 헷갈리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과 이선영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환자분이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하늘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진짜 딸을 보는 것처럼요.
다른 간병인들이 와도 저만 찾으세요. 준호는 병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선영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녀가 정말로 하늘이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준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환자분께서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늘이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한 번은 꿈에서 아기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대답이 준호에게는 마치 천둥번개처럼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미안해, 하늘아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선영이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그들이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로 짓기로 했던 것도 함께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임신 5개월 만에 자연유산으로 잃어버렸는데 목구멍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가 바로 그때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유산했는데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른 간병인이 하늘 학생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이 그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가보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는 카트를 끌고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하얀 실습복이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호는 혼자 남겨진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시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선영이 고개를 살짝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아, 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준호는 20년 전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20년 전 그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태성전자 본사 건물의 차가운 복도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2002년 12월 눈이 내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격리부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이선영이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유독 피곤해 보였어요. 선영 씨,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상무실에서 나온 준호가 격리부 사무실을 지나다가 말을 걸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상무님. 월말 정산이 좀 복잡해서요. 그때부터 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야근하는 선영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곤 했어요. 선영은 늘 고마워하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영의 따뜻한 마음과 준호의 신중한 성격이 서로에게 끌렸어요. 2003년 봄 선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준호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해야죠. 준호가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로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박하늘. 하늘처럼 넓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태수 회장은 혼전에 임신한 것도 집안이 너무 기우는 것도 모두 못마땅했지만 아들 준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집을 나가겠다며 박태수 회장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결혼 승낙을 받았던 것입니다. 준호는 일단 결혼만 하면 아버지 박태수 회장의 마음도 풀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선영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고작 월급쟁이 출신이 감히 우리 집 안방에 발을 들여놓다니. 박태수 회장은 며느리가 된 선영이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특히 준호가 없을 때는 선영이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임신만 안 했어도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는 선영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밀어냈어요. 입맛이 떨어지는구나. 박태수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필이면 3대 독자 준호가 너 같은 여자한테 홀려서 준호를 위해 내가 재혼도 안 했는데. 박태수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리고는 식사 시간 내내 선영을 식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저기 서서 보고 있어라. 내가 만든 밥이 어떤지 내가 확인할 테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정부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정부들이 박태수 회장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듯 선영을 흘끔 바라봤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태수 회장은 가정부들 옆에 서 있는 선영을 바라보다가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집안에 내가 들고 온 건 뭐냐? 학벌? 출신? 딸랑 임신한 몸뚱이 하나뿐이지 않니? 박태수 회장의 말 끝엔 냉소가 묻어 있었죠. 선영은 그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다? 여긴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집안이 아니다. 너만 없었어도 준호는 한신그룹 둘째 딸과 결혼시켰을 거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회사가 어려울 때 준호가 처가 덕 좀 보지 않았겠니? 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더라? 가구 공장 공장장이었던가? 그나마도 지금은 아예 없고. 박태수 회장은 선영의 가족사까지 들춰내며 조롱했어요. 선영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으로 선영이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만 낳으면, 손주만 안겨드리면 아버님도 달라지실 거야. 반면 준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회사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준호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시기였죠. 그래서 준호는 회사에서의 입지와 가족의 평화 사이에서 명확한 편을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선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박태수 회장을 설득했지만 준호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수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구박으로 선영은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선영이 산부인과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선영은 시댁에서 더욱 냉대받았습니다. 역시 없는 것들은 아이도 제대로 못 낳는구나. 이제 박태수는 아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영양이 갖춰진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 자궁인들 건강하겠니? 준호야,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단다. 집안 대소사에서도
선영이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선영만 따로 식사하게 했어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준호는 어려워지는 회사를 일으키려고 밤낮으로 야근하고 출장을 다녔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재벌 며느리 행세하려고 박태수는 일부러 선영이 들리게 가정부들에게 말했어요. 원래 신분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억지로 올라온 것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회사 일에 정신없던 준호는 선영이를 위로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강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은 2세 경영자로서 박태수 회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했는데 회사 경영은 준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던 거죠. 2004년 겨울 선영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와 시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또 잃게 될까봐. 그녀는 혼자서 그 비밀을 간직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준호가 홍콩으로 출장 간 틈을 타서 박태수가 결정적인 수를 던졌습니다. 이혼해라. 서재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내뱉은 박태수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이라지? 놀랍게도 박태수는 선영이가 임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태수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더니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지금이라도 준호와 정리해라. 이번에도 어기면, 또 딸이면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고통받을 거다. 박태수의 말은 악마처럼 잔혹했고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끔찍했던 기억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우리 집에 붙어먹은 것도 이제 그만이다.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준호가 불쌍하지도 않니?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박태수의 말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선영의 가슴에 꽂혔어요. 이쯤에서 준호 앞길 막는 일을 그만둬라. 아버님, 저는 선영이 말하려 했지만 박태수가 손을 들어 단칼에 막았습니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당장 나가라.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준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놈은 회사 일로 출장 보냈다. 돌아올 때쯤이면 넌 이미 여기 없을 거야. 박태수의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위자료 따위 기대하지도 마. 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없는 것들이 꼭 위자료를 들먹여요. 꿈도 꾸지 마라. 선영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의 아픔이 되살아났거든요. 이번에도 또 하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결국 선영은 버티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태수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어요. 다시는 우리 준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 주제를 알고 살아. 선영이는 혼자서 짐을 싸고 준호와 이별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2004년 그 당시 선영이는 준호도 중요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다시는 잃을 수 없었어요. 20년이 흘러 2025년 박준호는 태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34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전경이 그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마치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경제지에 실린 그의 인터뷰 기사들이 놓여 있었어요. 혁신 경영으로 매출 300% 증가, 아시아 최고의 젊은 경영인이라는 화려한 헤드라인들이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취 뒤에는
지울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각종 상패와 감사패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우수경영 인상,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상, 사회공헌 대상까지. 하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공허한 장식품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잊을만 하면 나타나 준호를 괴롭히는 악몽이 있었거든요. 꿈속에서 이선영이 나타나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라고 묻곤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꿈속에서도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아버지에게 맞서야 했잖아요. 꿈속 선영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3시의 침실은 언제나처럼 적막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어요.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아버지 박태수 회장의 강압으로 재혼한 아내 오지현과의 관계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지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재벌가의 체면과 사교계의 입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보석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았고 준호와의 대화도 대부분 사교 일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여보, 이번 주 자선 파티에 같이 가야 해요. 최 회장 부인이 특별히 우리를 초대했다고요. 지연의 말에 준호는 늘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가끔 준호에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도 후계자를 원하시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준호는 완벽한 경영자로 평가받았어요. 물론 재혼한 아내 오지연의 집안 덕분에 자금 압박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거죠.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고 경쟁사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임원진들이 모인 이사회 회의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 분기 매출 목표를 15%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신사업 부문 진출을 위해 투자금을 늘리겠습니다. 모든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모든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가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미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선영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넓은 거실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또 다른 모임에 나가고 없었어요. 70인치 대형 TV 화면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따라 무심코 계속 보고 있었어요. 태성복지의료재단에서 무연고 노인들을 위한 후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리포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현재 이 병원에는 122명의 어르신들이 입원해 계시는데요. 카메라가 병원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와 병실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준호는 아무 생각 없이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한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준호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급하게 내려놓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되감기 버튼을 눌렀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야윈 얼굴과 좁은 어깨, 그리고 그 특유의 눈매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그 이름이 저절로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그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사람이 TV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곳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분들입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준호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어요. 선영이 혼자서 그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TV를 끄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선영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헤어진 아내가 보호자도 없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현실이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20년 전 그 겨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홍콩 출장에서 돌아와 선영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아버지가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야? 하지만 그때도 준호는 아버지에게 강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고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있었거든요. 가장 괴로운 것은 선영이 혼자 떠났을 때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었어요. 홍콩으로 출장 가기 며칠 전에 선영이가 산부인과를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빠서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 선영이가 살짝 흥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출장 가시기 전에 꼭 시간 내세요. 하지만 준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대화를 미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혹시 그때 아이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내와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20년간 그를 괴롭혀왔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가면 뒤에서 그는 매일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성공한 재벌 회장의 삶과 무연고환자가 된 첫사랑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4시를 가리킬 때까지 그는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태성복지의료재단과 후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연락해요.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쪽과 협약을요? 일정이 없던 건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까요.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강요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죄에 대한 속죄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며칠 후 협약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호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다시 만나게 될 이선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녀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원 협약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하늘은 평소처럼 307호실에서 이선영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하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베개를 정리해드리는 동안에도 선영의 시선은 하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간병인이 와도 선영은 고개를 돌리며 하늘이만 찾았어요. 하늘 학생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환자분,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늘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체온계로 열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선영과의 시간은 하늘에게 특별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려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 보였지만 입술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멈추곤 했어요. 마치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목소리와 간병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301호실에서는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부르고 있고 305호실에서는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들으며 옛날 가요를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307호실만은 고요했어요. 오후 실습 시간이 끝나고 하늘이는 간호사실에서 환자 서류 정리를 맡았습니다.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각 환자의 진료 기록, 투약 기록, 간병일지까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늘이는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하며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봤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박순덕 할머니는 치매로 각각의 사연들이 서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가족사들도 적혀 있었어요. 이선영 환자의 파일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기본 정보란에 적힌 생년월일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1977년 3월 15일. 하늘이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볼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하늘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날짜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급하게 가방을 뒤져 자신의 신분증과 출생 관련 서류를 꺼내서 찾아봤어요. 가방 안에 소중히 보관해둔 입양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몇 안 되는 친부모 정보가 적힌 종이었어요. 입양 기록서를 펼쳤을 때 하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친모 추정 생년월일 1977년 3월 15일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같은 날짜였습니다. 실수일 리가 없었어요. 설마. 하늘이는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야. 생일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하늘이의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이는 이선영 환자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돌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는 선영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환자분,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따님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이는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또렷했어요. 하늘이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선영 환자의 말이 단순한 치매 환자의 착각이나 망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절실하고 진실한 목소리였거든요. 환자분, 혹시 저를 정말 아세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갑자기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기숙사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 기숙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선영 환자의 생년월일과 자신의 친모 추정 생년월일이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을 보며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에는 몇 개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307호실도 그 중 하나일까요? 다음 날 오전 하늘이는 용기를 내어 병원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복지사실 문을 두드리며 가슴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선영 환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무연고자라서 자세한 가족관계는 알 수 없어요.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고요. 복지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예전 의료 기록을 보니까 20년 전쯤 아이를 출산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입양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입에서 침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혹시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나요? 하늘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김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2005년 9월 12일에 출산 기록이 있어요. 하늘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생년월일, 출산 날짜, 그리고 환자가 자신을 보는 특별한 눈빛까지. 하늘이는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하늘이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후원 협약식에 왔던 태성그룹 박준호 회장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이선영 환자를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태성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박준호 회장님과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비서의 대답은 예상대로 차가웠어요. 회장님은 매우 바쁘셔서 개인 면담은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실습생 윤하늘이라고 전해주세요. 이선영 환자에 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았어요. 잠시 후 비서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시면 됩니다. 비서의 말에 하늘이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윤하늘은 태성그룹 본사 34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유리창 너머로 한눈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진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벽면에 걸린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공간인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로비에서부터 이어진 웅장한 분위기가 하늘이를 압도했습니다. 간호학과 실습생인 자신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비서가 정중하게 다가와 안내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으며 하늘은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태성그룹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박준호 모습도 몇 장 보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윤하늘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하늘이의 도착 소식을 알렸어요. 두꺼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자 박준호가 넓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하늘이를 보는 그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실 안은 웅장하면서도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경영서적들과 고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준호의 얼굴에서는 피곤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성공한 기업가의 위엄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다 주고 나가자 회장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하늘은 가방에서 꺼내온 서류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이선영 환자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하늘이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준비해온 질문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차를 마시려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2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윤하늘 씨. 그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컵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실은 제가 입양하라서 친부모를 찾고 있었는데요. 하늘이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해왔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입양 기록에 있는 친모 추정 정보와 이선영 환자의 개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요.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하늘이 계속 설명했어요. 생년월일도 같고 저의 출생일과 이선영 환자의 출산 기록, 날짜도 똑같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얼음장처럼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이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신의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선영 환자가 제 친엄마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어요. 평생을 궁금해했던 진실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유난을 향해 출생 정보를 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 고백이 회장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리며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호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날짜와 정보가 일치하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늘이는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진실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건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일단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나. 하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럼 일단 함께 가봅시다. 나중에 정확한 검사를 해보고요. 20년 전 허무하게 선영이와 이혼했던 그 죄책감도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강요와 압박으로 선영을 혼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놓아주지 않았을 텐데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였어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세요? 하늘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밤마다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합니다. 한참을 울던 하늘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엄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함께 가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이에게도 우리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줘야죠. 2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늘이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하루도 한 시간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20년 만에 가족 재회를 앞두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함께 가요. 준호도 재킷을 입으며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차를 준비해 주세요.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늘이는 계속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성복지의료재단에 도착한 준호와 하늘은 서둘러 307호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부터 복도까지 걸으며 하늘이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왔어요. 20년 만에 친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호 역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가족 재회였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가 놀라시지는 않을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선영이도 하늘 양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을 겁니다. 307호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문에 붙어 있는 환자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준호가 먼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영아, 나야. 준호. 그의 목소리는 20년 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침대에 누워있던 이선영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쁘고 불규칙했어요. 링거 주사가 팔에 꽂혀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작은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며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선영이가 예상보다 안 좋은 상태인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선영의 손을 잡으며 불렀어요. 선영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초점 없는 시선으로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 후에야 선영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딸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어요. 하늘아. 선영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을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엄마. 저예요. 하늘이에요. 엄마를 매일 보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하늘이가 선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 손은 너무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선영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침대 반대편에 서서 선영이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아름답고 건강했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20년 전보다 너무 많이 야위고 병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사과였어요. 선영이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가 급히 말렸어요. 엄마, 마스크 끼고 계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선영이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 마스크를 살짝 벗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기침을 했어요. 숨이 가빠서 한 번에 긴 문장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폐에서 나오는 기침 소리가 약해 보였어요. 하늘이는 선영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진정시켰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잘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20년 만에 재회가 주는 감동과 아픔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선영의 상태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대화를 오래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끔 의식이 흐려지기도 했어요.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하늘이는 불안해하며 간호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병원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준호와 하늘이 모두 놀라며 돌아봤어요. 병원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어봤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갑자기 무연고자 의료 지원 예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음 분기부터 당장 예산 지원이 끊어진다고 하네요. 이대로라면 무연고 환자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병원장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일어나며 물어봤어요. 그럼 이선영 환자는? 아니,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선영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병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병원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그건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요. 병원 전체 운영비를 혼자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태성복지의료재단 병원 운영비 전액을 우리 그룹에서 무기한 지원하겠다고 연락하세요. 단 반드시 무기명 기부자로 처리해 주세요. 절대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하늘은 준호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영도 산소 마스크 너머로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비록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준호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엄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네요. 하늘이는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위기는 지나갔지만 선영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윤하늘은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을 보낸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새벽까지 생각했던 온갖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부모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엄마의 심각한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동안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아버지의 강요와 압박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경제적 문제였을까? 아니면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까? 엄마를 돌보기 전에 무언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병원 1층에 있는 의료기록 보관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실습생인데 환자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이 기록실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선영 환자의 과거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제 가족임이 확인되어서 더 자세한 병력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DNA 검사 결과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20년 전 기록까지는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지하 보관고에 있어요. 담당자가 낡은 열쇠를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직접 가서 찾아보세요. 1987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좀 먼지가 많을 거예요. 지하 보관고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찔렀습니다. 높이 쌓인 서류 상자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하늘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자를 하나씩 꺼내어 바닥에 앉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이며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2002년, 2003년 파일을 차례로 넘기다가 마침내 목표하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영, 1977년 3월 15일생이라고 적힌 두꺼운 의료 기록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열자 다양한 진료 기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임신 확인, 산전 검사, 그리고 2003년 7월 유산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하늘이는 첫 번째 아기를 잃었다는 기록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파일을 넘기다가 2005년 9월 기록에서 하늘이의 손이 멈췄어요. 2005년 9월 12일 출산이라는 기록과 함께 신생아 관련 서류들과 진료 기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날짜였어요. 하늘이는 숨을 멈춘 채 오래된 진료 기록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난산으로 인한 출혈, 장기 입원 필요, 시한증후군, 출혈성 쇼크로 인한 뇌하수체 손상, 출산 당시 산부인과 의사의 메모가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지만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처음 듣는 병명을 검색해 봤어요. 시한증후군은 난산 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하면서 뇌하수체가 손상되어 생기는 병.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 저혈압, 무월경, 희귀한 난치성 질환. 하늘이는 이제서야 이선영 환자가, 아니, 엄마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는지 알았습니다. 난산 이후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한 탓에 그때 얻은 병이 평생 엄마를 괴롭혔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막막했던 그녀는 결국 하늘이를 직접 키울 수 없었어요. 입양 의뢰서라는 서류가 마지막 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떨면서 적은 것이 분명한 삐뚤어진 이름 이선영이 동의서 안에 있었어요. 그 서류가 선영이가 감당해야 했던 절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그 병은 다시 재발해 선영이를 병상에 눕혀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파일에서 하늘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 동의서라는 제목의 오래된 서류였어요. 날짜는 2003년 7월 15일로 되어 있었고 수술 내용란에는 인공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의서 하단에 있는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환자 서명란에는 이선영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고 보호자 서명란에는 또 다른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보호자 박태수 환자와의 관계, 시아버지라는 서명이 굵고 단단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준호의 아버지, 바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선영이의 첫 번째 아기 수술에 서명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술 사유란에는 태아 성별 여아, 가족 요청에 의한 임신 중절이라고 적혀 있었고 의사 소견란에는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강요에 의함이라는 메모가 작은 손글씨로 추가되어 있었어요. 하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첫 번째 아기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엄마의 첫 번째 아기를 죽인 거야. 폭발할 듯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늘이는 서류들을 꽉 움켜쥐고 지하 보관고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가며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층 307호실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선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늘이 침대 가까이 다가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다 알아냈어요. 박태수, 그 사람이 엄마의 첫 번째 아기를.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벗으며 힘겹게 말했어요. 하늘아, 그 이야기는. 선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간직했던 아픔을 딸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다시 면회를 오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늘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준호가 서류들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힌 인공유산 동의서를 보며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그 사람이 엄마의 첫 번째 아기를 강제로 죽인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에 폭탄 같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수술을 받게 만든 거라고요. 준호는 서류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필체와 서명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준호가 선영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선영이의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아버지에게 맞서서 널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병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이선영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의 몸에 큰 부담을 주었던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시한 증후군이 다시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감기 몸살처럼 시작된 열이 결국 부신 기능 저하로 번졌어요. 오래 버티지는 못하실 겁니다. 윤하늘은 그 말을 듣고 병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습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307호실에 머물며 선영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봤지만 말을 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박준호 역시 회사 일을 제쳐두고
거의 매일 병원에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미뤄왔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만행을 알게 된 후 더욱 선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만 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간호사가 급히 하늘을 찾아왔어요. 하늘 씨, 빨리 오세요. 이선영 환자께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하늘이는 미친 듯이 복도를 뛰어가며 준호에게도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307호실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쁘고 불규칙했으며 얼굴색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선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과 준호가 침대 양쪽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선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늘아. 선영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네, 엄마.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선영이 하늘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며 손으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딸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가 놀라서 바라봤지만 준호는 20년 동안 쌓인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선영아,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정작 너를 지키지는 못했을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조금만 용기가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끝까지 맞섰다면 너를 혼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도 품에서 떼어내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준호가 선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먹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 아이까지 낳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발 살아만 있어줘. 제발. 선영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너무 힘들어했어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준호 씨. 선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아니야, 힘들면 말하지 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준호의 목소리가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갈라졌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회사가 망할까봐 무서워서. 준호가 자신을 자책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쳤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 하늘이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하늘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아, 너에게도 미안해. 아버지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다 내가 못난 탓이야. 아빠. 하늘이 처음으로 준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빠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니?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너희들을 지키고 싶어? 선영이 힘겹게 손을 들어 준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선영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준호가 선영의 손에 입맞춤을 하며
간절히 물었어요. 20년 동안의 고통을, 혼자서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모두 내려놓아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눈이 내린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창문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늘아, 엄마가 널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엄마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으며 컸어요. 선영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가장 걱정했던 것이 딸이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선영이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하늘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하늘과 준호가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하늘과 준호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영이 힘을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그 사람이 강제로. 하지만 두 번째는 달랐어. 너야, 하늘아. 너가 바로 그 아이야. 엄마. 하늘이 울면서 선영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마침내 완전히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소중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선영아. 우리 딸을 혼자서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내의 희생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준호가 자책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20년 동안 편안하게 살면서 당신과 내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 준호가 두 사람의 손을 모두 잡으며 맹세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하루하루를 우리 세 식구와 함께 보낼 거야.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러니 제발 살아만 있어줘. 선영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고 딸이 잘 자라났으며 준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았으니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엄마는 정말 행복해요. 선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벼워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더욱 밝게 비쳐 들어왔어요. 눈 덮인 나무가지들 사이로 따뜻한 빛이 반짝이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하늘과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준호는 20년 동안의 후회와 죄책감을 모두 털어놓았고 선영이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풍경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선영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